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히토류 금속을 이걸 무기로 쓰는 것은 단기간에 1, 2년, 3, 4년 안에 대안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과 중국은 계속적으로 밀당을 하는 관계로 가고, 중국이 뭐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미국은 또 다른 무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의 무기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그 인프라 산업들은 특정한 민간 기업이 투자 조금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투자가 몇 조씩 몇십 조씩 들어가야 되는 거대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민간 기업이 하게 되면 돈 안 되면 그 이제 사업을 접어버릴 수 있지만, 이제 국가가 하게 되면 끝까지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적자가 나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뒷심이 있다는 게 아주 무섭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미국과 중국이 일단 휴전 모드로 급속하게 전환하면서 서로 숨고르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의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박 터지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하게 휴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57개 나라하고 1대1로 협상을 해서 7월 9일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 그랬던 것 자체가 이게 너무 이제 세게 잡은 거죠. 물리상으로도 이게 가능하지가 않고,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먼저 한 놈을 세게 패서 이제 반 죽여놓고 난 다음번에 이제 다른 약자들은 그걸 보고서 이제 알아서 기는 형태로 가면 한 방 해결될 거다, 이렇게 봤는데, 문제는 영국 하나 빼놓고는 뭐 아무도 타결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기한 안에 못 맞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나온 얘기는 관세 협상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무슨 뭐 시혜를 베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이제 합의를 안 해줘서 그런 거죠. 분위기들은 굉장히 중국한테는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서로 합의가 없을 것 같았던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통해 휴전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은 이제 그 사이에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상호관세를 뭐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한테 70몇 개 나라 때린 것은 IEEPA법이라고 하는 이제 긴급조치법에 따른 이제 관세 부과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그 세율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일이고,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 뭐 올렸다 내렸다 하게 못하게 돼 있는데, 긴급비상조치법에 따르면 이제 의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비상조치 를 한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무역 적자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역 적자라고 하는 것이 뭐 70년대부터 계속 났는데, 그럼 70년대부터 계속 비상사태라는 거냐? 그래서 이제 법원이 이게 합법적이지 않다, 이제 이렇게 판결을 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이제 거의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상호관세가 이게 만약에 판결이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이건 이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상대국 입장에서는 빨리 합의를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이제 중국으로 놓고 보면 내수 경기가 좋지가 않아요,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수출마저도 나빠지면은 이것은 이제 전체 경기를 끌고 가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합의를 하는 것이 이제 뭐 유리한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나름대로 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뭔가 합의를 이제 더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의 긴박함이 있었고, 중국은 경제의 긴박감, 그 두 가지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은 지난달 12일 제네바에서 미국과 서로 합의를 했지만 히토류 수출 통제는 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트럼프는 이를 두고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관세 휴전에도 금이 갈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뭐 막판 한 수라고,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그 결정적인 브레이크가 지금 걸린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2달 동안 히토류 금속을 수출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뭐 F-35 전투기부터 첨단 제품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소재가 지금 미국이 재고가 바닥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한테 전화를 했고, 그게 제네바 합의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은 풀어줄게. 근데 거꾸로 미국이 중국한테 수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히토류를 우리가 풀어주는 대신에 니는 뭐 줄래? 이제 이렇게 역으로 이제 협상을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아주 영악하게 이거 풀어주긴 풀어주는데 조건 달겠다, 네가 하는 거 보고. 그래서 이게 6개월인가 유예 기간을 두고 그 다음번에 이제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아주 이 속이 상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러나 지금 히토류 중에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7개 히토류의 경우, 특히 이제 자석 같은 경우는 중국이 91%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대체가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 전쟁이 아니라 히토류 전쟁으로 중국이 판세를 엎어버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세 휴전이나 중국 유학생을 환영하는 모습이 그동안 하락한 지지율을 다시금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일까요? 그래서 뭐 트럼프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50%대에서 지금 뭐 제일 나쁜 건 30%까지 떨어졌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계속 악수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던 것마다 이제 비판이 커지고,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 최근에 폭동 사태가 난 이민자들 강제 추방, 이게 뭐 이제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유학생들에 관한 문제도 같이 걸렸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의 어떤 이제 강성 이미지가 이게 좋은 의도로, 미국의 입장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굉장히 나쁜 상황으로 간 것이고, 그것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계속 깎아먹는 이제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중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무역 전쟁을 했을 때는 상대 10명 죽이려면 나도 6, 7명 죽어야 돼요. 둘 다 피해를 보는 건데, 중국이 이제 뭐 자기 마스터베이션을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우리는 괜찮아. 그러는 이유는 미국이 제조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중국이 공급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중국은 그걸 다른 어떤 대안을 갖고서 이제 그 상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마땅치 않은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제 석 달만 지나봐라. 이제 이런 믿는 구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보복 관세가 뭐 30%든 50%든 기존 25%를 더 하게 되면 수출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중국은. 그럼 어떡할래? 내수 키워야지. 그리고 미국이 지금 기술에 대해서는 어떤 첨단 기술도 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정책으로 얻어졌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그럼 기술 국산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중국은 자기식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죠. 우리는 기술 국산을 하면 되고 내수 키우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다 중국의 약점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걸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성공했다고 그러면 미국의 전략이 이제 어긋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뭐 주먹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쪽에서 보면 튀어나왔지만 이쪽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뭐 중국한테 엄청나게 유리하다 이런 건 아니라고 해요. 이렇게만 본다면 중국이 조금 더 이번 관세 전쟁에서 우위에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유리한데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복 관세를 때린다고 하면 중국하고 미국의 수입량을 봐야 되는데,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3배가 돼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관세를 세게 맞으면 단기적인 타격이 크죠. 근데 문제는 그 3배를 수출하는 걸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이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이게 공급이 안 되면 석 달 뒤가 되면 월마트 매장의 60%가 비게 되죠. 그랬을 때는 이제 미국의 소비자가 그 타격을 받는, 그래서 공급망이 정상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왕이에요. 근데 공급망에 이상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공급자가 갑이 돼버리는 거죠. 소비자가 을이 되는. 그렇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한테 유리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트럼프 제재에 대비해 제3기 반도체 빅펀드를 출범했다고 하는데요. 빅펀드 3은 무엇이고 트럼프 제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거는 트럼프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이미 트럼프 집권하기 전에 만들었는데, 반도체 1기, 2기 이제 국가가 펀드를 만들어서 반도체 장비 재료 소재한테 보증을 주는 것. 근데 이번에 그 3기 펀드는 1기, 2기 펀드를 합친 것보다 더 크게 만들었어요. 60조가 넘게. 그래서 요거는 반도체 국산화에 이제 자금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527억 불 이제 보조금 주는데, 거기서 이제 R&D니 뭐 이런 걸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는 한 3분의 2 정도가 이제 직접적인 보조금이라고 봐야 되는 공장지인데, 중국은 이제 그걸 넘어서는 보조금을 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 기업들이 돈을 주기 때문에 뭐 그 돈을 따먹기 위해서도 그렇고, 시장을 이제 개척하게 되면 자기 시장이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기술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전 세계에 많은 이제 국가들이 지금 반도체 보조금을 주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단연코 악권으로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실효성이 있게 된다고 그러면 그건 반도체 산업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향후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 같으신가요? 지금 히토리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이건 밀당으로 가는 것이지 합의를 볼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너무 세게 크게 벌렸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수습을 못하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이제 적으로 돌아가는 상태에서는 이거 어려운 거죠. 그러면 적당한 정도의 성과에서 이걸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가능성이 높죠. 그러고 이제 여타 국가들하고는 빨리 마무리를 짓고, 중국한테는 이제 세게 먹어보겠다고 하는데 중국이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은 점.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히토류 금속을 이걸 무기로 쓰는 것은 단기간에 1, 2년, 3, 4년 안에 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과 중국은 계속적으로 밀당을 하는 관계로 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중국이 뭐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미국은 이제 또 다른 무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의 무기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 이슈라든지 자본시장 개방이라든지 뭐 스위프트망에서 중국을 뺀다든지 그런 이제 금융의 칼로 중국을 이제 도려내거나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OECD에서 최근 무역 전쟁의 여파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4.3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중국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어떠하다고 보시나요? 이건 이제 서방 세계 예측치는 항상 중국보다 낮게 잡아요. 그런데 지금 1분기, 2분기를 보면 1분기에도 5.3이고 아마 2분기도 5.34 정도 그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국이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이제 재정 지출, 보조금, 뭐 소비 인작을 위한 우리처럼 그런 그 쿠폰 살포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5%대 이상의 성장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게 부분별로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GDP로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이제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성장이 좀 떨어지는 4.5에서 5 사이 그 정도의 성장을 할 것 같아요. 현재 중국은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 중국의 첨단 산업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중국이 경기가 나쁘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하는 그각은 별개라는 겁니다. 이게 국가가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 경기가 나쁘든 좋든 그냥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이고 이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부양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전기차 배터리 같은 부분은 뭐 완벽한 세계 1등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작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월별 기준으로는 전 세계 전기차 75%를 중국이 샀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거의 한 63%가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배터리는 이건 뭐 모든 공급망에서 중국이 세계 최강 그 유일의 공급망을 광물부터 시작해서 전기차까지 모든 풀 라인업을 다 가지고 유일한 나라가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 인프라를 우선 과제로 삼으며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을 독려했지만 상당수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공급 과잉을 초래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과잉 투자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것 해석의 나름이고요. 그 데이터 센터는 어느 나라든 다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은 뭐 데이터 센터가 과잉이다 이거는 조금 엉터리인 것 같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대도시 지역에는 데이터 센터를 못 지켜요. 그래서 이제 시골 그 중서부 지역에다만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켜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중서부 지역의 땅값이 일단 싸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중국의 전력 생산 발전소들은 전부 중서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기를 바로 이제 끌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서부 지역에 그런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면 IT 이제 인력 수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방의 그런 IT 인력의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중서부에다가 짓고 있는 것이고 지금 중국이 특히 AI에 관련된 부분은 이건 과잉이든 뭐든 상관없이 이건 지속적으로 무지막지한 수준으로 이제 투자를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뭐 지금 AI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가 2년에 2배씩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AI 같은 건 1년에 10배씩 그 커지기 때문에 이것은 과잉 투자가 아니라 사실은 과소 투자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기업 하나가 500억 불씩 설비 투자를 하는데 그래도 모자라는 이유는 바로 데이터의 공급이 폭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2015년 5월 발표한 중국 제조 2025가 이달로 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이 계획이 발표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제조업 강국이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는데 현재 적어도 7분야에서 세계 1위 중국 기업이 탄생할 만큼 제조업에서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그래서 중국은요, 뭐 우리로 봤을 때 반도체 하나 빼놓고는 우리보다 못하는 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제조업은 세계 최강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그러면 10년 동안 칼 한 자루만 간 거죠. 그래서 14억에 칼 한 자루만 갈면 그 칼의 예리함이 어떤 정도냐를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뭐 전기차니 뭐 5G니 그 고속철도니 이런 것 말고도 중국이 전 세계 10대 전략 산업 중에서 7개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이 1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제조업의 혁신, 제조업의 실력은 뭐 지금 어느 나라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강해져 버린 거죠. 중국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산업은 어떤 건가요? 반도체죠.
그래서 반도체를 투자하는 이유는 AI를 하려면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중국은 인프라도 약하고 기술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무지막지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효율이 있고 없건 그건 상관이 없고 그래서 중국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는 겁니다. 뭐 마찬가지지만 그 반도체는 미국 기술이잖아요. 일본이 80년대 1등이었고 90년대 중반부터 우리가 1등한 건데 우리 반도체도 우리 기술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도 이게 미국, 일본, 유럽 인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인구들이 악심 먹고 반도체를 개발하겠다고 하면 그건 시간의 문제지 개발하는 것은 뭐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쪽에서는 중국이 하고 있는 것보다 얼마나 더 빨리 더 이제 격차를 유지하냐 그게 관건이고 중국이면 못 따라온다 안 한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철강화학, 조선기계, 자동차 모든 제조업에서 일본, 한국 다 캐치업을 했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그걸 못한다. 그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그래서 중국이 그런 식의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하고 기술을 이제 축적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국이나 서방 세계들은 이제 그 정도 지원을 해서 그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갭을 더 넓히는 것이 그게 핵심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중국의 자체 기술 생태계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수출 규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별로 없었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재 역설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2018년부터 미중이 무역전쟁을 했지만 25% 보복관세를 때렸거든요. 트럼프 때. 근데 2019년 한 해만 무역 흑자가 줄어들었고 20, 21, 22 계속 무역 흑자 늘었어요. 작년에 중국의 전체 무역 흑자가 9,900억 달러까지 늘었고 대미 흑자도 뭐 미국 통계는 3,000억, 중국 통계는 3,600억 가까이 늘었어요.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줄어든 건 한 해고 계속적으로 늘었다는 것은 미국의 관세 제재는 큰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의 대중정책과 2기 때의 대중정책이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1기 때는 중국만 이제 상대로 무역전쟁을 했죠. 근데 2기 들어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맨 먼저 때린 게 중국이 아니고 멕시코하고 캐나다, 그 다음에 유럽, 그리고 지금은 한국, 일본, 인도, 호주, 이제 우방들을 다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방들도 황당해지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중국은 이제 화장실에서 웃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그건 왜 그랬냐 하는 것은 뭐가 달라졌냐면 1기 때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의 비중을 보면 중국이 65%였어요. 그래서 중국 한 놈만 패면 그것만 줄이면 무역 흑자가 확 줄어드는데 그 사이에 중국의 대미 흑자 비중은 29%밖에 안 됐다. 그래서 나머지 71%가 다른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만 패가지고서는 무역 적자가 줄지가 않고 고용이 늘어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71%를 때리려고 보니까 주변 국가, 동맹 국가, 이제 유럽 국가까지를 다 때리는 그런 이제 자충수를 두게 된 것이죠. 중국이 현재 일부 분야에서 세계시장 1위이지만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직 다른 선진국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투자 확대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엄청난 공급 압박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첨단 제품은 못하고 레가시 제품이라고 그러죠. 이제 구형 제품의 경우는 중국이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부터 먼저 들어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형 제품의 가격이 훅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도 기술이 축적이 되면 당근 이제 더 고부가 제품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레가시 제품에서는 중국의 입지는 거의 한 35%에서 40%까지 가 있고, 이제 첨단 쪽은 아직은 뭐 비중이 미미하지만 이것도 한 4년에서 뭐 한 8년 정도 기간이면 상당한 수준까지 따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고 우리나라 대만 같은 경우도 중국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저가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가품으로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이나 캐파가 중국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서방 국가의 시장 자본주의와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같은 이념이 현재 경제에도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그 인프라 산업들은 특정한 민간 기업이 이게 투자 조금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예전처럼 뭐 기숙사나 차고에서 창업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투자가 몇 조씩 몇십 조씩 들어가야 되는 거대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민간 기업이 하게 되면 돈 안 되면 그건 이제 사업을 접어버릴 수 있지만 이제 국가가 하게 되면 끝까지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적자가 나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뒷심이 있다는 게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 반도체인데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서 적자 나면 투자를 못 하죠. 민간 기업들은. 근데 중국은 그거 신경 안 쓰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고요. 하는 이유는 제품이 아니라 기술 확보해라. 그리고 원가가 아니라 양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적자 나면 어떡할래?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스테이트 캐피탈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AI 칩을 완전히 막았는데도 하웨이가 910CD 이제 제품을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7나노, 5나노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만들려면 더 많은 이제 공정을 쓰게 되면 원가가 올라가요. 흑자가 못 난다고. 근데 그 흑자 신경 쓰지 마. 그 적자 나는 건 정부가 다 보조해줄게.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기술이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뭐 서방 세계의 그런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기술이 나올지도 모르죠.